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단기의 홍진걸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D-1 특강을 시작하실 텐데요. 자, D-1 특강은 제가 아주 한 달 내내 이번 달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고민의 끝에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 그 권홍반과 영단기의 D-1 특강에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시험 정리를 1부터 7까지 리스닝, 리딩 다 고등반 강사들의 최고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정리를 해 보시는데 많은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정리가 되는 느낌, 그리고 트렌드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가장 최신 문제와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겠죠. 자, 거두절미하고 최근 트렌드를 한번 파트 5부터 최근 트렌드를 한번 알아볼게요. 오케이. 자, 파트 5입니다. 자, 파트 5 최근 트렌드 계속 제가 시험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데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품사, 문법, 어휘. 그렇죠. 파트 5는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내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품사, 토익에 자주 나오는 품사, 문법, 어휘를 잘 정리하고 있는가 잘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최신 트렌드 갑니다. 난이도 높은 어휘 문제가 최신에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난이도 높은 어휘 문제. 그러니까 예전에 나오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변형해서 잘 안 보이던 문제 어휘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휘인데 reviewer 이런 단어가 최근에 나왔어요. review가 나왔었는데 reviewer 검토하는 사람, 이렇게 약간 변형이 보이기 때문에 기출에 의존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응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 트렌드고요. 전치사와 접속사, 인과 역접 추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치사와 접속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접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예상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구수거, 예를 들어서 뭐 지지난달에 뭐가 나왔었냐면 in attendance, 참석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in이라는 전치사가 수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동사의 개념, 투부정사, ing, pp 이런 개념들이 매달 최근 들어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최신 트렌드를 보셨고요. 지금부터 제가 한 달 내내 준비한 아주 결실이 되는 10개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갑니다. 자,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를 풀어봤다는 가정하에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를 안 푸셨다면 동영상을 멈추시고, 10문제밖에 안 되죠. 10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꼭 풀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앞에 있는 research라는 명사를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수식을 하는 형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구라 그러죠. 그래서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데요. according to는 전치사죠. 뭐뭐에 따르면, the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근데 research는 research인데 어떤 research냐, 이렇게 수식을 받는 거죠. 어떤 research는 conducted by a public opinion firm. 어떤 회사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죠. 그래서 수행된 연구란 뜻으로 뒤에서 분사구가 수식하는 경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오면 분사구가 수식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최근의 트렌드죠. 예상이 되고요. 제목은 명사 플러스 분사구, 명사가 먼저 나오고 ing나 pp가 된 표현들이 뒤에 붙어서 수식을 할 수 있다. 아주 오래된 토익의 기출 패턴이죠. 첫 번째 예문, people working at home,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두 번째, products sold at our store, 우리 상점에서 팔리는 수동이죠. 팔리는 제품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사구를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사구를 푸는 방법은 일단 동사가 아니고 수식어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해석상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뭐뭐 하다,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 능동이고, 그 다음에 뭐뭐 리는, 뭐뭐 지는, 뭐뭐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는 수동이더라.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따져보고 ing와 pp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분사구였습니다. 다음 질문. 102번, according to the market compensation policy, 그 다음에 blank, the defect of a product is due to the market's error, customers will be refunded. 주어 동사가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까지 수식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수식어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일단 대강의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전면구 수식어, 두 번째 부사절 수식어, 그 다음에 드디어 주어가 여기 나왔죠. 그래서 주어 동사의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이랑 결합해서 수식어가 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접속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A, B, C, D 중에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랑 별로 상관이 없죠.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다시 한번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접속사. 여기서는 정답이 이 부분이 힌트가 돼서 if가 정답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 뒤에 보시면 defect가 주어고 is가 동사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하고 또 결합해서 수식어가 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접속사죠. 그러면 조건의 접속사를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조건의 접속사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조건의 접속사, 조건의 접속사, 뭐 이유의 접속사, 시간의 접속사, 양보의 접속사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번 달에는 조건의 접속사를 한번 찍어봤어요. 접속사랑 이렇게 문장이랑 결합해서 수식어가 되는데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건의 접속사가 뭐가 있느냐? if, unless, as long as, in case. 방금 정답이 if였고요. 만약 뭐뭐라면, 얘는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뜻이고, 요 둘이 최근에 나왔는데, as long as는 뭐뭐이기만 한다면 이런 조건이고, in case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확률이 낮은 걸 나오면 in case를 써라. 이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게 최근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provided, providing, assuming. 그렇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를 해보기 위해서인데, 얘네가 마치 if처럼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인데도 생긴 게 보니까 분사처럼 생기거나 혹은 ing처럼 생겼는데 접속사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다음에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that을 쓸 수도 있는데 that이 있든 없든 얘네는 접속사 기능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뒤로 주어 동사가 나와서 수식어를 이룰 수 있는 접속사죠. 네, 3번 보시겠습니다. 자, 3번의 힌트는 the number예요. 그래서 the number가 주어고 그 다음에 number에 대해서 설명하는 주격보호라 그러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나오면 우리가 주격보호라고 하는데 이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가 나와서 number하고 어울리는 말을 고르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since가 이유죠. 뭐뭐 때문에 기출. Since the number of participants, 참가자들의 수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을 골라야 될지를 나중에 어떤 방을 쓸지를 나중에 선택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수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참가자의 수가 아직 미정인 거죠. 그래서 미정인 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tentative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인데 임시의 혹은 미정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tentative랑 어울리는 명사는 뭐 meeting, tentative agreement가 있고요. 그러면 아직 그 합의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 합의된 상태. 오케이? 그래서 tentative agreement 임시 동의 이런 뜻이죠. tentative agreement. 두 번째는 tentative 뭐 예를 들어서 schedule. 이게 진짜 중요한데 tentative schedule 그러면 임시의 스케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형용사랑 명사랑 같이 짝을 지어서 외우시는 거 아시겠죠? tentative agreement, tentative schedule 이 두 개의 명사만 딱 외우시면 되고요. tentative는 number랑도 어울린다. tentative number 아직 수가 확정되지 않은 걸 뭐라 부른다? tentative. 그럼 이 문제의 원리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주제가 뭐냐면 주어와 주격보어입니다. 주어와 주격보어. 자, 무슨 원리냐면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격보어가 나오는데 그렇죠? 주어와 비동사와 주격보어가 나오는데 얘네 둘이 연결된다는 거죠. 주어와 주격보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등장을 하면 별표 주어와 주격보어가 연결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명사, 여기 있는 형용사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이라도 주어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주격보어와 주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셔서 만약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줄이 나왔는데 그게 만약에 어휘 문제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어를 찾아가야 된다. 주어가 무엇인지 보시고 예를 들어 형용사 문제가 나왔으면 형용사인데 이 명사랑 어울리는지를 보셔야겠죠. 아시겠습니까? 주어와 주격보어 문제는 최소한 한 개 정도 나오는 패턴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한번 예상할 수 있는데 비동사가 나오면 어휘 문제를 풀 때 주어를 찾아가라. 주어와 주격보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104번 갑니다. 104번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 중에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records라는 명사가 있죠. records. 명사 수식은 뭐가 한다? 형용사가 한다. 그래서 형용사를 찾는 문제인데 A, B, C, D 중에 형용사가 보이나요? A, B, C, D 중에 형용사가 바로 있죠. D. anticipated. 예상되는. 자, 이 문제 무슨 문제냐? 분사는 암기다. 제가 매번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이 저한테 꾸준히 수업을 들으셨으면 제가 선생님은 분사를 정말 중요시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얼마나 많은 분사를 외우고 있느냐가 실력, 어휘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몇 개의 분사를 암기하고 있는가. 이 분사라는 게 뭐냐면 ing나 ed로 끝난 애들인데 이게 단독으로 쓰여서 단어처럼 쓰여서 형용사로 굳어진 애들을 말합니다. 그런 애들이 시험에 평균 2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anticipated는 예상되는이라고 외우시는 거고 예상되는 기록 이런 뜻이었죠. 그런 거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주 나오는 거 한번 써봤어요. estimated, enclosed, promising, demanding, increasing, proposed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proposed가 가장 최근에 나온 후보로 올라있는 제한이 된 상태고 아직 결정은 안 됐고 후보로 올라있는 후보가 되고 있는 이런 후보로 된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ing나 ed로 끝나는 형용사 다시 말해 분사형 형용사를 꼭 암기하시는 시험에 자주 내니까 이런 걸 자주 내요. 어휘력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ing랑 ed가 붙은 이유보다도 그냥 통째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더라. 뭐 promising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같이 잘 나오죠. candidate랑 같이 외우시면 좋겠죠. 그러면 후보자는 후보자인데 촉망되는 후보자,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 미래가 밝은 후보자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분산을 암기다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You can earn blank more time by recruiting more experts in your team. You can,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를 골라야 되는데 목적격이 아니고 제기대명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주어랑 같은 게 나와야겠죠. 왜냐면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어가 you인 이상 you와 같은 제기대명사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yourself죠. 쉽죠? 그래서 you can earn yourself.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벌어줄 수 있습니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얻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You can earn yourself. 오케이? 그 다음에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란 뜻으로 사실 earn이 어려운 건데 수요 동사로 쓰였죠. 당신 스스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두 번째 목적어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다시 또 동사 뒤로 또 주어가 나오면 self를 써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다시 목적어가 될 경우 self를 쓴다. 제기대명사 문제였고요. 자, 제기대명사는 항상 주어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I love myself.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주어가 다시 목적어가 됐어요. 그지? 주어가 목적어랑 같으면 제기대명사 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I love myself. 두 번째 I baked the cookies myself. 이런 경우에 여기 괄호 쳤는데 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강조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주어가 역시 또 나왔어요. 그지? 근데 이거는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나 혼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baked cookies myself. 나는 쿠키를 구웠다 내 스스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도 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 이걸 넣었을 때 I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어요. 오케이? 이걸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제기대명사가 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기대명사가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했죠. 그래서 다시 제자 돌아온다. 그래서 주어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한자로 표현했는데 사실 영어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말해요. reflexive. 이게 이제 영어로 제기대명사 reflexive예요. reflexive pronoun이라고 그럽니다. 프로나운이 대명사라는 뜻이고요. reflexive가 제기대명사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reflection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reflection 그죠? reflection 들어봤죠? reflexive 그러면 reflect에서 비롯된 표현인데 약간 거울에 또 반사돼서 비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이 있으면 거울에 비춰지는데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똑같은 내가 또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거울을 기준으로 이쪽이랑 이쪽이 같죠.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거울 그러면 반사되는 거고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같으니까 약간 양옆에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느낌이 들죠. reflexive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거를 제귀대명사라고 부르지 않고요. reflexive pronoun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하고 똑같은 게 두 개가 약간 반사돼 있다. 그러니까 거울에 내가 서 있으면 나와 나의 비춰진 모습이 같이 보이는 거지. 그다음에 얘도 여기 가운데 거울이 있다면 나하고 나 myself랑 약간 똑같은 게 약간 양쪽에 이렇게 거울을 두고 실물과 반사된 것이 같이 서 있는 똑같은 모습이 두 개 서 있는 그런 이런 어떤 그림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같은 게 두 번 나오는 느낌. 이게 바로 reflexive pronoun. 오케이? 바로 제기대명사죠. 그래서 한자랑 영어랑 좀 달랐는데 약간 대칭이 되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약간 대칭 느낌으로 가시면 조금 더 실제 원리랑 비슷해지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106번. 106번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인데, 이 주어하고,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하고 또 주격보호죠. 비동사 나왔어요. 주격보호긴 한데, 주격보호로 뭐가 나왔냐면 이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PP가 나왔어요. PP, reduced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얘를 마치 목적어처럼 봐야 된다, 이런 원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reduce the ratio, 이런 문제죠. reduce the ratio. 원리 볼게요. 수동태는 주어가 목적어다. 그러니까 원래 수동태란 게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있던 것이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이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어였던 것이 지금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치 이 동사가 BPP로 변했으니까 얘를 목적어로 하듯이 다시 주어를 목적어처럼 하는 거죠. ratio가 비율인데 비율을 줄이다. 그래서 reduce the ratio, reduce the number 이런 식으로 어쨌든 ratio가 비율이라는 뜻인데 reduce의 목적어였다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 pp에 reduce를 넣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BPP 문제에서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A, B, C, D가 다 PP로 구성이 될 경우는 목적어가 뒤에 없죠. 왜냐면 수동태니까. 근데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앞에 있는 주어를 목적어로 삼아서 동사와 목적어 관계를 푸셔야겠죠. 어차피 동사와 목적어 관계를 푸는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밑줄이었으면 이걸 보고 풀겠는데 이걸 수동태를 고쳤으니까 이 부분이 밑줄이면 얘를 보고 푼다. 뭐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도 능동인데 수동으로 변한 케이스가 되겠죠. 수동태는 주어가 목적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 거꾸로 가서 보세요. 다시 한번. 얘가 원래 목적어였다가 주어가 된 거지. 왜냐면 BPP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한참 앞에 있지만 목적어처럼 생각해서 reduce the ratio라고 생각을 하시고 풀어라. 아주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목적어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Waiters are blank available. 쉽죠? 비동사와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럼 얘네 둘이 원래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리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리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래서 readily라는 표현이 답인데 readily랑 available랑 같이 외우세요. readily available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readily available. readily available.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항상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가능한. 항상 가능한. 오케이? readily available. 이런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나 여기 어디인데 술 마시러 나올래? 바로 나온 애들. readily available. 그냥 새벽 2시에 불러도 나와. readily available.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죠. 술 마신다면 무조건 나온 애들. 그냥 항상 준비한 느낌. 술 마시러 나오려면 readily available. readily available. 혹시 여러분이 readily available. 자, 그래서 사이에 부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뭐하고 뭐 사이는 부사가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어렵진 않지만 외워두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비동사와 형용사 사이, 두 번째는 비동사와 pp나 ing 사이, 세 번째는 have와 pp 사이, 네 번째는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 이 네 가지를 제가 써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부사를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 중에 대표적으로 양쪽 사이에 부사를 쓰는 그런 문제였어요.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사이의 부사를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in order to 보이시죠? in order to. 이 문제의 핵심은 in order to예요. in order to 동사 원형. 이렇게 외우셔야죠. in order to 동사 원형. 쉽지만 중요한 그런 표현이죠. in order to 동사 원형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은 펑션이죠. 펑션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동사로 기능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로는 기능이죠. 동사이자 명사인 표현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function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작동하다. 비슷한 표현은 막 work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work. in order to work efficiently, effectively,
effectively, efficiently 비슷하죠. 그래서 work, function 비슷한 표현, 작동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문제의 주제가 뭘까요? 바로 동사 원형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력이 좀 이렇게 토익을 공부해 보신 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동사 원형 문제가 꼭 하나씩 나와요. 이게 근데 난이도가 쉽죠. 근데 하여튼간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도 중요한데 항상 나오는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도 동사 원형 문제가 나올 거예요. 동사 원형 문제 나오는데 비교적 쉽죠. 다른 거에 비해서. 첫 번째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올 수 있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to 부정사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치사 to면은 그때는 동사 원형을 쓸 수 없으니까. 어쨌든 첫 번째 동사 원형을 쓰는 거는 to 부정사라는 불리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to 부정사의 개념은 있어야지만 이 to 부정사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실 수 있겠죠. Right? 두 번째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조동사가 뭐가 있어요? can, may, should, must, will 이 대표적이죠. 이런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을 쓰십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원래 help는 뒤에 to를 쓸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가 변형된 거지. 그래서 to가 나올 수 있으나 to를 보통 써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 자주 나와서 원래는 to가 있었단 말씀이죠.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돕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help를 출제할 수도 있고요. 동사 원형을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to 부정사랑 조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응용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help 목적어 to 부정사였는데 to가 생략된 거죠. 따져보면 얘도 얘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맥락. to 플러스 동사 원형,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토익의 생각이죠. 토익은 동사 원형의 개념으로 조동사와 to 부정사를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방금 전 문제는 to 부정사였죠. in order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의 문제가 되겠네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그다음 109번은 정답이 but이냐 however냐 이런 문제인데 토익 파트 5라는 것은 어떤 시험이냐면 해석의 시험이 아니라 해석의 시험은 파트 몇이에요? 오늘 공부할 건데 파트 7이 해석의 파트죠. 그럼 파트 5는 그러면 해석의 파트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해석하는 파트 5는 해석한다는 느낌보다는 암기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품사에 대해서 판단하는 느낌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파트 5는 뭘 물어본다? 품사,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수거나 뭐 어휘를 물어보는 파트인데 해석하는 느낌은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이제 틀리시는 게 해석으로 풀다 보니까 but이랑 however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둘 다 그러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품사의 구분, 문법적인 이해, 그 다음에 어휘 이 세 가지가 품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 중요하고 어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품사 구분이 중요한 거지. 내 말이 무슨 얘기냐면 but이랑 however가 뜻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일부러 뜻을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의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품사다 이 말씀이죠. 얘하고 품사가 다르죠. 정답은 but입니다. 그럼 왜 however는 안 되고 but은 되느냐? 둘 다 그러나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왜 둘 다 그러나라는 뜻인데 but은 되고 however는 안 되느냐? 이런 질문. 선생님 왜 however는 안 돼요? 또 그러나라는 뜻인데 그러면 뜻이 같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but과 however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but은 약간 파트 5 쪽이 좀 많이 나오고 5 however가 약간 6 쪽에 나오죠. 부사니까. 그래서 얘는 차이가 접속사냐 부사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but은 어떤 식이 돼요? 양쪽에 문장과 문장이 나오면서 가운데 딱 들어가서 연결하는 느낌이 있고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러니까 but은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however는 문장 처음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however 부사 나오면서 다시 또 문장 나오는 이때 그러니까 이거 파트 6죠. 문장이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연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었어요. 연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오케이? 그래서 but과 however는 연결 기능이 있냐 없냐를 보시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문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파트 5에 많이 나올 것이고 얘는 문장이 두 개 이상 있으니까 6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however와 but은 둘 다 그러나라는 뜻이 있는데 문장을 연결하느냐 아니면 부사냐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접속사, 전치사, 부사 다시 한번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토익 파트 5의 미션이에요. 파트 6와 5 미션인데 접속사는 문장이랑 결합해서 수식어가 되고 전치사는 명사랑 결합해서 수식어가 되고 부사는 그냥 혼자서 수식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뭘 구분해야 된다? 5를 위해서 접속사와 전치사와 부사를 구분해야 된다. 근데 방금 however는 부사였고 but은 접속사였고 그러니까 뜻이 같다 하더라도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문제 최신 트렌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 풀어보신 분도 계시고 좀 옛날 문제인데 그걸 제가 좀 복원해 봤어요. 오케이? approach, pass, access, entrance. 되게 절묘하게 된 게 얘네들 다 to랑 어울려요. 그래서 전치사 to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제 눈에 확 띄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얘하고 얘예요. approach하고 access 이 둘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뜻의 차이가 있죠. 얘는 접근, 얘도 접근인데 한국말로 좀 하기 힘든데 얘는 뭐 접근 방식이라는 뜻이고 얘는 접근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좀 달라요. 근데 해석도 해석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품사, 문법, 어휘가 순서대로 중요하다. 이 문제는 품사는 다 명사인데 문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문법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C고요. 나머지는 다 가산명사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산과 불가산 개념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셔야겠죠. approach가 특히 중요한데 얘는 이렇게 외우세요. 아예 on approach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통째로 on approach. 토익 강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뭘 외워야 될지를 찝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on approach, on approach. 가산명사예요. a pass 통행권, a pass, a pass. 오케이? 0단계 뭐 있어요? free pass 있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고유명사니까 뭐 free pass를 해도 내가 할 말 없는데 사실 뭐 free pass pass는 가산이니까 free pass pass 하나잖아요. 통행권이라는 뜻이고요. on entrance 입구죠. 입구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한 개 있을 수도 있죠. on entrance 근데 이제 가산 불가산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특히 얘네 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on approach access 이렇게 구분하시면 on이 붙으면 approach가 답이고 on이 없으면 access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정해질 수 있는데 access가 무슨 뜻이냐면 자료나 장소에다가 to를 써서 쓰는 표현인데 자료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접근 권한인데 이게 왜 불가산이냐면 불가산에 대해서 좀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불가산이라는 게 뭐냐면 못 쓴다는 뜻이 아니라 다 포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누르나요? 보통 요즘에 그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이 그 액세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부모님이 알려줬다. 혹은 내가 설정했다는 것은 내가 액세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는 사람만 액세스가 있는 거지. 근데 왜 그런 걸 액세스라고 부르냐면 비밀번호로만 쓰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열쇠도 열고 들어간다. 그럼 열쇠가 액세스죠. 열쇠, 액세스. 나는 열쇠를 열고 비밀번호 눌러야 된다. 집이 막 철통 보안이야. 열쇠를 열고 비밀번호 눌러. 이것도 액세스. 그러니까 나는 각막 인식으로 들어간다. 난 지문 인식으로 들어간다. 액세스.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인데 지문 인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액세스죠. 액세스.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걸 수 있는 이 권한을 나한테만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패턴으로 부여하거나 지문으로 하거나 비밀번호로 부여하죠.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액세스.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설명한 거예요? 이게 왜 불가산인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불가산인 게 뭐다? 못 쓰는 게 아니라 포괄하는 것이다. 불가산은 뭐 하는 것이다? 포괄하는 것이다. 지문이든 비밀번호든 음성이든 뭐 각막이든 열쇠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액세스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액세스가 불가산인 거죠. 자, 그러면 기출 불가사명사 한번 정리해 주셔야겠죠. 어떤 게 있었냐면 information, access, correspondence, use 최근 나왔죠. attendance 이런 게 나왔는데 정보, 접근, 연락, 사용, 참석인데 특히 정보란 뜻이랑 접근이란 뜻이랑 연락이란 뜻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포괄성이 있죠. 포괄성. 그러니까 연락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화, 이메일, 편지, 팩스, SNS 등등이 있죠. 그걸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correspondence. access 방금 설명드렸고 information도 그냥 어떤 특정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보를 다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정보, 선생님의 정보는 선생님이 어디 사는지, 선생님의 이름이 뭔지, 선생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뭐 가족 관계는 어떤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이게 바로 인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은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지. 나에 관련된 모든 정보. 인포메이션. 예를 들어서 백화점 딱 갔는데 데스크에 인포메이션 딱 써 있어. 그리고 언니가 딱 이렇게 웃으면서 서 있어. 그럼 그 언니한테 뭘 물어볼 수 있어요? 모든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인포메이션이니까. 그럼 그 언니는 뭐 하는 언니예요? 백화점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는 거지. 의류 매장은 어디예요? 네, 고객님. 뭐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고객님. 모든 걸 다 물어보는 거지. 인포메이션은 포괄적이다. 기출 불가산 명사를 통해서 불가산 명사가 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문제고요. 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 수가 적긴 하죠. 평상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많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파트 5를 공부하셨고 6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단기의 홍진걸 강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6 강의 한번 해볼게요. 자, 6는 여러분이 함정을 조심해야 되는데 6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파트 6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5랑 다르게 5가 총 40문제인 거에 비해서 이제 12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3개씩 지문이 문장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5도 40문제가 있지만 6는 이렇게 3문장씩 묶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문장들끼리 뭔가 연관성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떤 어휘가 있으면 그 다음 문장에서 다시 또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에 또 언급되고 이런 것에 어떤 흐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걸 flow라고 부르는 거죠. 흐름이 생기는 걸 뭐라고 부른다? flow.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특정 단어가 비슷한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용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의 flow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말로 뭐예요? 흐름이 있는 거죠. 흐름. 주의사항. 여기 있는 걸 가지고 1번에 있는 거 갖고 2번에 있는 문제 낼 수도 있지만 이거 갖고 거꾸로 앞에 있는 어휘를 물어볼 수도 있죠. 역플로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장과 문장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셔야겠죠. 자, 오늘은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파트 6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44부터 146이라고 제 임의로 변호를 붙였고요. 30 square miles of forest, hundreds of species of wildlife and scenic Mount Rory.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 문제고 you at 어디 park. 첫 번째 문제 끝났어요. 자, 시작하는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약간 소개하는 느낌이죠. 자, 다른다라고 제가 D-1 특강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이런 시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던 시제 문제는 앞에 있는 동사가 끝났으니까 내용상 뒤에 있는 동사도 끝났으니까 과거다. 앞에 있는 동사가 미래니까 이 미래의 의미상 뒤에 있는 동사도 미래다. 동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이 동사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두 동사는 얘가 먼저 발생해야지 얘가 발생할 수 있는 동사를 출제한 다음에 얘가 과거 시제면 얘가 미래 시제면 얘가 미래 시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가 아직 발생 안 했으면 얘보다 나중에 발생해야 되는 의미상의 동사는 다시 또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미래면 얘도 미래.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냈는데 그런 문제 말고 오늘은 좀 다른 6적인 문제를 낼게요. 이 현재 시제가 답인데 현재 시제. 이 현재 시제라는 게 5에서는 현재 시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요. 거의. 왜냐면 현재 시제가 뭐냐면 반복되는 사실인데 그 반복되는 사실이라고 무조건 현재 시제 쓰는 것도 아닌 것도 있고 현재 시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출제할 수 있는 파트 5에서는 뭘 내냐면 현재 시제를 보여주고 그 현재 시제에 어울리는 부사를 출제해요. 예를 들어서 뭐 occasionally, usually, frequently 낸단 말이에요. 왜냐면 반복되는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파트 6에서는 드디어 이거를 현재 시제로 출제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시제는 사실이고요. 반복되는 사실이다 보니까 이 초반이든 중반이든 종반이든 약간 소개의 느낌이 있으면 현재 시제에 쓰시는 거예요. 소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고 있어요? 30 square miles of forest, hundreds of species of wildlife and scenic Mount Rory. 이런 어떤 이게 다 주어요, 지금. 뭐 숲이랑 수백 종의 야생동물이랑 그다음에 뭐 경치 좋은 이 산이 숲이랑 산이랑 야생동물이 다 주어인데 이런 숲이랑 산이랑 야생동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현재 기다린다. 이런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죠. 소개할 때 현재 시제를 써라. 소개할 때. 그래서 초반에 여기 소개하는 내용이면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현재 시제가 6에서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일반적인 사실, 반복되는 사실이 현재 시제를 쓰는데 일반적인 사실이 뭐 과학적인 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런 거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회사나 제품이나 뭐 관광지나 이런 걸 소개하는 느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의 현재 시제는 얘기죠. My name is 어쩌고 저쩌고 I live in 어디 I study 나는 뭘 지금 대학생 나는 지금 뭘 공부합니다. 나는 뭐를 좋아합니다. 응? 나는 뭐 음악을 듣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실은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 파트 6도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한 제품입니다. 에? 우리 신상품은 이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아웃도어 클로딩, 아웃도어 의류는 통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제인 거예요.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개는 현재 시제다. 간단한 얘기였어요. 소개는 현재 시제다. 다른 시제 말고 이제 현재 시제를 좀 출제해 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세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정답이 destination이야. destination이 목적지라는 뜻이거든요. 목적지. 그럼 이 destination이란 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앞에서부터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이 뒤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destination, 어휘의 flow입니다. destination이 답이 되는 근거는 뒤쪽에 vacation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 보시면 vacation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destination을 쓸 수 있는데 vacation이 휴가죠. 휴가니까 어딘가의 목적지로 떠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휴가와 destination을 연결해서 분위기가 여러분이 여행을 떠날 때, 베케이션에 이런 곳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휴가를 가라 이런 내용이죠. 휴가지에 대한 홍보였고 그 destination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휴가로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Where is your favorite destination? 저 같은 경우는 for me, Hawaii. Hawaii is my destination. Favorite destination for my vacation. Destination for my vacation. Hawaii. 하와이가 destination인 거죠. 내가 만약에 휴가라면 하와이를 가고 싶다. destination. destination은 여행 목적지라는 뜻이고 여행에 관련된 휴가에 관련된 이런 표현이 연결이 되는 역플로우였어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vacation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vacation 이런 말이 보이니까 앞에서 destination을 쓸 수 있고요. 자, 이 문제는 또 무슨 문제냐? 그죠? start를 수식하는 부사. You can promptly start. can이 여기로 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You can promptly start planning your vacation. promptly 신속하게라는 뜻인데 힌트가 되는 말이 뭘까요? You can promptly라는 얘기는 팜플렛이 힌트인데요. 팜플렛을 이미 받아서 미리 팜플렛 자료를 의미하죠. 팜플렛이 뭔지 알죠? 자료를 미리 받으면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서 정보를 얻은 상태니까 무엇인가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a pamphlet containing maps, activities and more 이런 게 들어있는 이런 정보 자료지를 will be sent to you 당신한테 미리 보내주니까 그래서 접속사죠. You can promptly start planning your vacation. 그래서 당신의 플래닝 vacation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플래닝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를 다 드리니까 당신은 신속하게 빠르게 당신의 vacation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휘의 플로우가 두 가지 배웠고 여기까지 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 보실 때 파트 6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플로우라는 말을 꼭 이해하셔서 플로우대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밑줄을 그냥 푸는 문제도 있어요. 파트 5 같은 문제도 있는데 다른 문장과의 플로우, 어떤 연결고리 이런 걸 찾아서 푸시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파트 6가 무엇인지 아셨겠죠? 그래서 내일 시험 잘 보시고 파트 6 12개 다 맞는 그런 시험이 되길 바라고요. 곧이어 7 이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파트 7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저와 함께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이라고 그러죠. 네, 웰컴 백. 파트 7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파트 7을 대비해 볼까요? 자, 파트 7은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만큼 시간도 충분히 주시면 되고
그 시간을 앞에 5, 6에서 깎아먹기 때문에 7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7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빠르게 5, 6를 풀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5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5는 많이 암기할수록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큼 성의 있게 5 내용을 많이 외우는지 그게 관건인데,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 중에 5 강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5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 참고해서 제 강의 좀 들어보시고 5를 완성하시면 그러면 이제 7이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저도 강사지만 예를 들어서 파트 7 48문제를 나보고 20분 만에 풀래, 절대로 불가능해요. 20분에는 못 풀어요. 아무리 내가 막 찍어도 20분은 힘들 것 같아요. 한 30분은 모르겠는데 20분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조건 필요한 파트예요. 왜냐면 읽어내야 되니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도 중요하고 노하우도 중요한데, 오늘 노하우를 좀 설명드릴게요. 좀 특이할 겁니다. 바로 샌드위치의 원리예요. 샌드위치 원리.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거죠. 문제가 있고요, 정답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와 정답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그게 바로 연결고리. 연결고리를 찾은 거죠. 그 연결고리가 지문의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가급적 얘는 문제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세 번째 힌트가 각각 문제를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 그럼 얘랑 얘도 연결돼 있고요, 얘랑 얘도 연결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문제를 읽고 지문에 힌트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야 되는데, 해석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워드로 찾는 거죠. 키워드 검색. 그러니까 문제 속에 있는 것 중에 지문의 힌트를 찾아낼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키워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감으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의 힌트는 첫 번째 부분에 있고 두 번째 문제 힌트는 두 번째 부분에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으로 한 요쯤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이거랑 관련된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키워드가 있으면 쉬운데 없는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까봐 일부러 요즘에 토익에서는 키워드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감으로 이쯤에 나오겠다. 그래서 독해를 어느 정도 하시고 다시 문제로 가서 풀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죠.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정답이 4개가 있는데 보기에 4개 있는 정답을 고르는 거죠. 뭐를 고르냐면 약간 어휘가 중요하죠. 이걸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서 이 내용으로 갈 때 어떤 어휘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문제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쭉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표도 나와 있네. 표도 나와 있고,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거 푸는 방법은 이렇게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부터 가는 거예요. 문제. Why was the email sent? 왜 이메일이 보내졌느냐? 그 목적을 찾는 거죠. 목적.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런 문제는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고, 혹은 주제를 묻는 문제고, 좀 앞부분에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앞부분에 힌트가 있겠구나. 그래서 앞부분을 찾아야 돼요. 되게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앞이랑 중간 정도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랜덤이에요. 근데 앞쪽에 나온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거를 맨 끝에 목적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영어라는 것이 어떤 지문이 있을 때 이 주제가 되는 말을 앞에 쓰는 일명 두괄식이 영어거든요. 그래서 끝에 나오질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고, 이런 문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런 목적을 묻는 문제는 항상 첫 번째 문제로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제잖아요, 지금. 항상 주제 찾는 건 첫 번째 문제고, 앞부분, 전반부에 나온다. 난이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반부를 해석하고 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떤 얘기든 앞부분 딱 보고,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드라마예요. 여러분, TV 드라마인데, 한 1편 정도 보면 대충 이 드라마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드라마가 16부작 드라마인데, 예전에 8부작 드라마인데 1편을 딱 보고 너 무슨 드라마인지 알겠니? 이거 코미디야. 이거 사랑 얘기야.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앞부분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샌드위치 원리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정답이 C죠.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a special promo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런 단어를 캐치하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자, 샌드위치 원리. 오케이? 문제와 정답이 있는데 이렇게 힌트가 들어있는 거죠. We are pleased to share with you that during the month of May, 5월 한 달 동안 Hank's 레스토랑이 bringing back the popular special offer에서 special offer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정답이 C였는데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special promotion, promotion, offer 비슷한 거죠. 무슨 뜻인지 볼게요. offer란 말부터 하셔야 돼요. offer 두 가지가 있어요. job offer.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으련 job offer. 스카우트라는 뜻이 있고요. 더 많은 뜻을 갖고 있는 게 special offer. 그럼 무조건 그런 뜻이에요.
할인이나 뭐 덤으로 주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행사인 거지. 그래서 프로모션이랑 상당히 유사한 뜻이 되겠죠. 프로모션도 행사니까. 스페셜 오퍼, 스페셜 프로모션 거의 같은 뜻으로 보는 거고 이런 걸 보고 이제 패러프레이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패러프레이즈 비슷한 말로 바꾸는 거죠. 보세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앞부분에 힌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반부를 봤더니 이건 지금 키워드가 없어요. 그냥 목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부분 내용이고요. 앞부분 내용인데 여기서 보니까 이런 어휘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패러프레이즈로 어휘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포인트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What is suggested about Ms. Lee? 자, 이런 것도 역시 키워드가 없다고 봐야 돼요. Ms. Lee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키워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감을 잡아서 잘 풀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는 독해력이 중요한 거죠. 자, 이것도 정답이 A입니다. She's a regular customer of Hank's Restaurant. Hank's Restaurant의 단골이다. regular customer다. 그럼 어떻게 나온다 보겠습니다. 역시 샌드위치 원리. What is suggested about Ms. Lee? 키워드 없어. 키워드 없는데 힌트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부분이죠. As one of our long-time customer. 오랫동안 고객이었다. 그럼 정답이 she's a regular customer. 단골이다. 오랫동안 왔다는 것은 오랫동안 단골로 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뜻은 아닌데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레스토랑 이때 이제 our는 우리 레스토랑 이름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Hank's Restaurant의 단골이고 오래된 손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별거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힌트를 빨리 찾고요. 힌트가 주는 클로를 찾아서 빨리 보기 중에 고르면 되겠죠. 객관식이니까.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What is indicated about Hank's Restaurant? 역시 키워드가 없어요. 제가 오늘 뭔 얘기인지 알겠죠? 키워드 없어요. 키워드를 찾는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디쯤에 힌트가 나오겠다 싶은 감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What is indicated about Hank's Restaurant? Hank's Restaurant이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 Hank's Restaurant 얘기인데 키워드 없죠. 마지막 문제니까 끝부분에 뭐 답이 있겠지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끝에 보시면 이게 정답인 걸 뒷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보세요. What is indicated about Hank's Restaurant? 키워드 없고요. 근데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쫙 있어요. Please visit our website at 어디 to reserve a table. reserve a table이 reservation으로 표현이 된 이 보기가 정답이고 온라인 주소로 혹은 웹사이트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온라인 뭐 어렵지 않죠.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 어려운 문제를 안 골랐냐면 여러분이 어떤 건지 자신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요. 그 난이도야 어휘력에 따라 틀려지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제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는 여러분이 조금 찾기 힘들 수가 있는데 약간 문제의 순서와 힌트의 순서가 비슷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그 힌트를 찾자마자 정답에 있는 것과 어떤 점이 연결고리인가 이게 바로 연결고리.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걸 빨리 찾는 거. 이런 것도 어휘력도 중요한데 눈치도 빨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어때요? 샌드위치 원리. 파트 7은 문제와 정답을 연결시켜주는 힌트만 빨리 찾으면 된다 라는 마인드로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샌드위치처럼 필요한 부분만 쏙쏙 넣는 그런 시험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험 여러분 잘 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 준비 많이 하신 만큼 여러분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